그럼 관 씻고 같이 가던가. 산 사람이 우선이지.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은 남편이 저한테 던진 말입니다. 12년 동안 시댁 카드값 대신 갚고 시누이 학원비까지 내주면서 살았는데요. 아빠 돌아가신 그 새벽 남편은 워크숍 수영장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놓고 시어머니 칠순 여행은 제주도 5성급 리조트로 예약했다며 자랑까지 하더라니까요. 근데 어쩌죠?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12년치 카톡,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아빠가 남기신 노트 한 권까지. 며칠 뒤 리조트 로비에서 걸려온 남편의 비명 섞인 전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20분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남편이 어젯밤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어요.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카톡이었어요. 며느라, 이번 주말에 김장할 배추 30포기 주문해놨으니 네 카드로 결제해라. 저는 다리미를 든 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와이셔츠 소매를 눌렀습니다. 12년째 이런 통보를 받고 있었죠. 답을 기다리는 물음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을 알리는 문장. 저는 카드 앱을 열어 결제 알림을 확인하고 화면을 그대로 닫았어요. 오전 7시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남편이 숟가락을 밥그릇 옆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옆에서 밥을 먹던 준우가 어깨를 살짝 움츠렸습니다. 다시 데워줄게. 저는 국그릇을 들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어요. 요즘 국맛이 예전 같지 않아. 회사 다니느라 정신이 없나 보지. 남편이 신문을 펼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우가 밥을 서둘러 삼키더니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나 다 먹었어. 준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지 그랬어, 우리 아들. 저는 준우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다시 국을 데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카톡을 다시 열었습니다. 배추 30포기. 이번 달 카드값이 또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다가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 혜림 언니가 커피 한 잔을 제 책상에 올려주었습니다. 수아야, 어제도 늦게까지 있었지? 혜림 언니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부갓을 신고 자료가 밀려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좀 챙겨 먹어. 혜림 언니가 제 어깨를 툭 두드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언니는 요즘도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요? 저는 혜림 언니의 뒷모습에 대고 물었습니다. 혜림 언니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난 이제 나 챙기면서 살아. 너도 그래야 돼, 진짜로. 혜림 언니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잠시 곱씹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은행 ATM 앞에 서서 시어머니 계좌로 이번 달 생활비 8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부탁한 조카 태권도 학원비 25만 원도 함께 보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이번 달 제 용돈이 3만 원 남아있더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저 지금 잠깐.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부장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씨, 회의실로 좀 와요. 저는 서둘러 통화를 끊었어요. 아버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문자만 남기고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결산 자료를 브리핑하는 동안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전부 이장님 번호였어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죠.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수아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네 아버지가 마당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지금 읍내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내려와. 이장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장님, 아버지 지금 의식은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뭐라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네가 빨리 와야 될 것 같다. 이장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코트도 챙기지 못하고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죠. 택시를 잡으면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나 지금 병원 내려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잠깐, 뭐라고? 여기 지방 워크숍이라 시끄러워서. 남편이 대충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응급실이래. 지금 병원 가고 있어. 아, 그래. 일단 상황 봐가면서 연락해. 남편이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휴대폰을 잠시 내려다보았어요. KTX 안에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죠. 아이고, 어쩌냐. 근데 이번 주말 김장은 어떡하니?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창밖에 논밭이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담당 의사가 저를 조용한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따님이세요? 아버님이 뇌출혈이신데 범위가 넓어서요.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트럭 운전을 하며 저를 키운 그 손이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수아 왔어요. 저는 아버지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의사가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대. 지금 좀 와줘.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노랫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야, 지금 회식 중이야. 상무님도 계시고. 내일 아침에 갈게.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오늘 밤을 못 넘기실 수도 있다잖아. 내일 간다니까. 알았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계셔줘. 조금만. 혼자 중얼거렸어요. 고모가 병실 문 앞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아야, 오빠는 좀 어떠냐? 고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대요, 고모.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고모가 아버지 발치에 서서 오래도록 오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빠 나왔어. 수아도 여기 있어. 고모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 심전도 그래프가 한 줄로 이어졌어요. 병실 문 밖 복도에는 이장님 부부와 고모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어요.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눈물이 아버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모가 병실 안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아야, 오빠 편하게 보내드리자. 고모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문자를 보낸 지 20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쳤어요. 지금 워크숍 마지막 날인 거 알잖아. 상무님 눈치 보여서 못 가. 장례식장 잡히면 위치 보내. 새벽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하얗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천천히 주웠어요. 이장님이 복도 끝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서 좀 앉아라. 다리 후들거리는 거 여기까지 보인다. 이장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이장님 옆 의자에 앉아 남편과의 카톡창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12년간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의 대화처럼 흘러갔어요. 수아야, 사위는 언제 온다냐?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못했어요. 이장님 안 온대요. 제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이장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장님, 그래도 저 여기 아빠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이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장례식장 알아볼 테니까 니는 여기 좀 앉아 있어. 알았지? 이장님이 제 어깨를 2번 두드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모가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수아야, 좀 마셔라. 몸이 얼음장이다. 고모가 제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2손으로 감쌌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모, 아빠가 마지막에 저를 부르셨을까요? 제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고모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는 네 얘기만 하면서 살았다. 마지막에도 네 이름 불렀을 거야. 고모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혼자 남은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화면에 떠 있었어요. 12년 동안 저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시댁 카드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김장 배추를 결제해주는 사람, 시누이 학원비를 이체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친정아버지의 부고 앞에서도 워크숍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오지 않는 사위의 아내.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병실 쪽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나왔어요. 보호자분, 이제 안치실로 모실 준비를 해야 해서요.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서 있었어요. 장례 지도사와 마주 앉아 3일장 절차를 상의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아직 남편도 시댁 식구도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상주 맡으실 거죠? 장례 지도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네, 제가 외동딸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사모님이 부엌에서 뜨거운 국을 한 그릇 담아 나오셨어요. 수아야, 이거라도 좀 떠먹어라. 어제부터 물 한 모금도 안 넘겼잖니. 사모님이 국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른 말 좀 들어라. 네가 쓰러지면 오빠 장례는 누가 치르니? 사모님이 숟가락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고모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저는 사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국을 3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오후 1시 장례식장은 읍내 시립장례식장 사무실로 정해졌어요. 저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완장을 두른 채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상주로서 문상객을 맞이하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장례식장 어디야? 오늘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내일 갈게.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고 휴대폰을 옆으로 밀어 놓았어요. 저녁 6시 아버지의 오랜 지인들이 하나둘 문상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네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동네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어르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사위는 어디 갔니? 안 보이네. 어르신이 두리번거리며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출장 중이라 내일 온대요. 거짓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혜림 언니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와 접수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잠깐 나와봐. 혜림 언니가 저를 접수대 뒤편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언니, 왜요? 너 지금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래. 잠깐이라도 앉아 있어. 혜림 언니가 접수대 안쪽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언니, 그 사람 안 온대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림 언니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지금은 아버지 잘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해. 나머지는 나중에 다 정리하자. 혜림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시어머니한테도 지금 전화해 보려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혜림 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내일이라도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라, 내가 지금 김장하는 날인 거 몰라서 그러니. 시누이네까지 다 모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뜨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장례식이잖아요. 저는 목이 잠겼어요. 결혼한 딸이 뭘 그리 유난이니. 사돈어른 안 됐긴 하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장 끝나면 얘기하자. 끊는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아버지 영정 앞에 놓인 국화 한 송이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혜림 언니가 접수대 뒤편에서 담배를 태우고 오는 게 보였어요. 장례식 둘째 날 오후 결국 남편도 시댁 식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주 자리에 홀로 앉아 조이금 봉투에 이름을 옮겨 적었어요. 상복 소매로 눈물을 여러 번 훔쳐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준우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준우 손을 잡고 상복 차림으로 서 계셨어요. 준우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주머니가 데려다 주셨어. 준우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저는 준우의 등을 쓸어내리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준우가 어린 손으로 제 등을 몇 번이나 두드렸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있잖아. 준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옆집 아주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 엄마, 준우 데려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애 아빠는 뭐 하고 있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한 채 준우의 손만 꼭 잡았어요. 장례식 셋째 날 새벽 저는 발인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좀 와줘. 발인이야. 제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늦어. 화장장에서 만나자. 남편이 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진짜 안 올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화장장에서 보자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남편은 화장장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혼자 안고
봉안당까지 걸어갔습니다. 고모가 뒤따르며 준우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엄마, 이거 할아버지야? 준우가 유골함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야. 저는 유골함을 두 팔로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준우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봉안당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시골집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안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표지에 아버지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지난 12년간 사위가 처가에 왔던 날짜와 그날 있었던 일들이 담담한 문장으로 짧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3년 추석, 사위가 새벽에 서울로 올라감, 수아 혼자 남아 설거지함. 2016년 설, 사위가 오지 않음, 수아가 전화로 미안하다고 3번 말함. 2019년 아버지 생신, 사위가 축의금 보냈다고 전화 한 통. 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딸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수아야,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다. 네 인생이다. 아빠는 늘 네 편이다. 저는 그 문장을 10번쯤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모가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수아야, 뭐하냐? 고모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고모, 아빠가 이런 걸 남기셨어요. 저는 노트를 고모에게 건넸습니다. 고모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오빠, 진짜 미련하게도 참았네. 고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수아야, 오빠 마지막 말 잘 봐.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 하셨잖니. 고모가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고모, 오빠가 니한테 이 노트를 남겨주신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이제 결정해라. 고모가 조용히 말씀하시고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노트를 조심스레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리모델링 대금, 시누이 사업자금, 시아버지 병원비, 시어머니에게 매달 이체한 생활비, 명절마다 결제한 시댁 식료품비까지 항목별로 분류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총액이 6,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화면 위아래로 두어 번 훑어봤어요.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저를 힐끗 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날 밤 11시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상복 차림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도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왔어? 남편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참. 어머니 칠순 여행 예약해뒀어. 카드 결제 알림 갈 거니까 놀라지 마.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저는 신발장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칠순이잖아. 제주도 5성급 리조트로 잡았어. 남편이 그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나 방금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왔어. 제 목소리가 낮게 잠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행이라도 잘 보내드려야지. 산 사람이 우선이잖아. 남편이 리모컨을 소파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산 사람이 우선? 저는 남편을 오래 바라봤어요. 야, 그럼 관 씻고 같이 가던가. 어차피 애비도 안 계시는데 뭘 그렇게 붙잡고 있어.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방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됐어. 아무튼 카드 알림 오면 놀라지 말라고. 남편이 다시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 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다. 저는 노트를 덮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혜림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변호사님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수아야, 내일 아침 9시. 회사 반차 내고 나랑 같이 가자. 저는 답장을 확인한 뒤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오래도록 올려다봤어요. 내일 아침 세 곳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남편에게 회사 급한 일정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고 문자를 남기고 지하철 대신 택시를 잡아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지난 15년간 급여 통장을 유지해온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혜림 언니가 은행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아야, 잠은 좀 잤어? 혜림 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거의 못 잤어요, 언니. 저는 웃어 보였어요. 오늘 하루 길 거야. 정신 바짝 차려. 혜림 언니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저는 담당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출 내역 전부 좀 뽑아주세요. 고객님, 전부 다요?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전부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잠시 뒤 직원이 A 사용지 12장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장씩 넘겼어요. 시댁 리모델링 담보대출, 시누이 사업자 보증, 시아버지 병원비를 위해 열어둔 마이너스 통장까지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고객님, 확인만 하시면 되나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 신용을 담보로 하는 어떤 추가 대출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서면 접수하고 싶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쪽으로 나가는 자동이체 5건 전부 정지 예약 걸어주세요. 혜림 언니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객님, 남편분 동의 없이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으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명의니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혜림 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잘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오전 11시, 저는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 3장, 시어머니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 1장, 시누이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카드 1장. 전부 정지 처리 예약 걸어주세요. 저는 상담원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고객님, 정지 처리에는 통상 24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약 시점 기준으로 처리해 드릴까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사흘 뒤 오후 3시로 예약해 주세요. 저는 미리 계산해 둔 시간을 그대로 말했어요. 시댁 식구가 제주도 리조트에 도착하는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장에 시간을 적어 두었어요. 언니,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혜림 언니가 앞장서서 택시를 잡아주었어요. 점심을 거른 채
저희는 여성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가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수아 씨 앉으세요. 최 변호사가 회의실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에서 USB와 종이 봉투를 꺼냈어요. 변호사님, 지난 12년치 카드 사용 내역이랑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엑셀로 정리했어요. 카톡 백업본도 여기 있고요. 저는 서류를 최 변호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파일을 열었어요. 잠시만요. 최 변호사가 15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화면만 넘겼습니다. 혜림 언니와 저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수아 씨, 최 변호사가 화면에서 눈을 떼며 저를 불렀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3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이혼 조정 신청, 시댁을 상대로 한 지급 명령 신청,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최 변호사가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급 명령이 뭔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빌려준 돈 갚으라고 법원이 강제로 명령하는 절차예요. 시댁으로 들어간 6,200만 원 중에 명백히 빌려주신 성격의 항목이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송 가능해요. 최 변호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노트에 적혀 있던 날짜와 금액들이 하나하나 증거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변호사님, 오늘 안에 서류 준비 맞춰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아 씨, 이거 하시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결심하신 거예요? 최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잠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혜림 언니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어요. 변호사님, 저 12년을 참았어요. 이번 주말에도 시어머니 김장 배추 결제하고 있었고요. 제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에는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워크숍 마지막 날이라서요. 저는 최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최 변호사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서류철을 폈습니다. 수아 씨, 오늘 안에 다 맞춰 놓을게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후 4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퇴근해 식탁에 앉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칠순 여행 제주도로 잡았어. 남편이 국을 뜨며 말했어요. 어디로? 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월쪽 5성급 리조트 6박 7일이야. 오션뷰 스위트룸 2개. 남편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총 얼마 나왔어?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1200. 네 카드 3장 나눠서 결제해뒀어. 남편이 국을 후루룩 마시며 대답했어요. 저는 국자를 냄비에 담그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1200? 뭐 어때? 어머니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남편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말했어요. 여보, 골프장 부킹비도 카드로 결제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부장님 2분 이용권 넘겨드렸거든. 승진 때 봐달라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카드로 해뒀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8시 시어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화면 속에는 신우이 부부와 신우이의 2아이까지 5명이 카메라 앞에 모여 앉아 캐리어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이번에 진짜 고맙다.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짐 잘 싸고 계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2개 잡았다며. 우리 아들이 진짜 효자야.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이어갔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가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새언니, 나 선글라스도 사도 되죠? 애월은 햇빛이 엄청 세대요.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새언니 진짜 시원시원해요. 우리 오빠는 새언니 만난 게 인생 최고 복이야. 시누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한 채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 10시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지난 12년간 나눈 시댁 단톡방과 남편과의 개인 카톡을 휴대폰 자료 저장소에 전부 옮겨두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부고를 알린 그날의 대화창을 별도 폴더로 분리했어요. 남편이 지금 워크숍 마지막 날인 거 알잖아라고 답장한 그 화면 아래에 남편이 SNS에 올린 워크숍 리조트 수영장 사진 캡처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폴더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증거. 그 두 글자가 화면 위에 조용히 떠 있었어요. 밤 11시 30분, 저는 안방 옷장 뒤편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예금 통장과 시골집 명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시골집 한 채와 예금 3,800만 원이 전부였어요.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통장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아빠, 저 이거 잘 지킬게요.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해? 남편이 문 앞에서 두리번거렸어요. 아, 아버지 유품 정리 좀 하고 있어. 저는 통장을 서랍 안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 그거. 시골집이랑 예금 얼마나 남으셨어? 남편이 문에 기대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뭐, 별로 없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시골집은 팔면 좀 나올 거 아냐? 어머니 여행 카드값도 있고 다음 달 시누이가 사업 확장한다고 좀 필요하다던데.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조용히 닫았어요. 여보.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시골집은 아빠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야, 왜 갑자기 그런 걸로 예민해?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 가방 깊숙한 곳에 옮겨 넣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예약된 카드 정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시댁 식구가 제주도로 출발하기로 한 날짜 하루 뒤 오후 3시. 정확히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리조트 예약 확인 문자도 다시 열어봤어요.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서 이미 잠든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오래도록 올려다봤어요. 아빠, 저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옅은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카드 정지 예약을 걸어둔 다음 날 여행 출발 사흘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벨이 울리자마자 저는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라, 나 커피 한 잔만 내와라.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 뒤에 시누이가 아이 둘을 데리고 따라 들어왔어요. 새언니, 우리 놀러 왔어요.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는 척 부엌으로 갔어요. 며느라.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은 채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이번 여행 가려는데 캐리어가 낡아서 안 되겠더라. 백화점 상품권 있으면 좀 다오.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얼마짜리로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50만 원짜리 2장이면 되겠지. 나랑 민정이랑.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새언니, 나도 이참에 선글라스 하나 사도 돼요? 애월 햇빛이 진짜 세대. 신우이가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겉으론 웃으며 서랍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꺼냈어요. 여기요. 저는 상품권 2장을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가 상품권을 지갑에 넣으며 웃으셨어요. 신우이도 옆에서 상품권 1장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품권이 이 집에서 시댁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물건이 될 거라는 거요. 시어머니 일행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출발 이틀 전 남편이 회사에서 조기 퇴근해 골프백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보, 골프백 어디 뒀어? 남편이 안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창고에 있잖아. 저는 부엌에서 대답했어요. 남편이 골프백을 꺼내오더니 거실 한복판에 펼쳐놓았습니다. 리조트 골프장 부킹도 다 잡아놨어. 부장님이랑 상무님 이용권도 넘겼고.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부장님한테 이용권 넘긴 건 무슨 뜻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이번에 승진 있으니까 미리 좀 봐달라고 한 거지. 회사에서 이런 거 다 알잖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거 회사에서 알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저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다 이렇게 살아.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남편이 골프채를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열어 이미 20분 넘게 돌아가고 있는 파일을 확인했어요. 저는 조용히 녹음을 정지하고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회사 관련. 출발 하루 전 오후 저는 회사에 3일간 연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장님이 서명을 하시며 저를 잠시 바라보셨어요. 수아 씨 사유란에 부친상 관련 유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못 다 정리한 거예요?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부장님. 시골집 정리할 게 좀 남아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아 씨, 이번에 진짜 고생 많았어요. 3일 푹 쉬고 와요. 부장님이 서류에 서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혜림 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차 냈어? 혜림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언니. 3일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수아야, 진짜 잘 결심했어. 이번엔 무너지지 마. 혜림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저 안 무너져요. 저는 웃어 보였어요. 같은 날 저녁, 저는 준우에게 갈아입을 옷과 학용품을 캐리어에 챙겨 넣었습니다. 준우가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나 어디 가?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우야, 며칠만 고모 할머니 댁에서 지내자. 엄마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저는 준우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어요. 엄마도 같이 가? 준우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며칠 있다가 데리러 갈게. 우리 아들, 엄마 믿지? 저는 준우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응, 엄마 믿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저녁 7시경 준우를 데리러 오셨어요. 수아야,
준우는 걱정 마라. 내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고모가 준우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모,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수아야, 네가 지금 뭘 하려는지 나는 다 안 물어볼란다. 근데 오빠 유언 꼭 지켜라. 고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못했어요. 고모, 지킬게요.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고모가 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현관을 나가셨어요. 준우가 문 앞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 준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준우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5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가족이 우리 집에 모여 아침 식사를 요구했어요. 저는 콩나물국을 끓이며 이 식탁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임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며느라, 국은 뜨겁게 좀 해라. 어제처럼 미지근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 저는 국그릇을 뜨겁게 데워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넌 회사 때문에 못 가는 거 진짜 아쉽겠다. 남편이 밥을 뜨며 웃었어요. 어쩔 수 없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라, 그래도 이런 건 며느리 도리지. 시어머니 칠순 여행 못 가는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시어머니가 김치를 집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국그릇을 들어 마시며 말했어요. 형수님, 이번에 진짜 신세 많이 집니다. 시누이 남편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서방님 뭐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누이의 두 아이가 캐리어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리조트에 수영장 있어? 시누이의 큰아이가 물었어요. 응, 있어. 스위트룸이야, 스위트룸. 시누이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침 7시 30분, 저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시댁 식구 6명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여보, 다녀와서 카드값 명세서 놀라지 마. 남편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으며 웃었어요. 응, 잘 다녀와.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지하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수아 씨, 서류 준비 다 됐어요. 최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밀어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와 시댁을 상대로 한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시면 돼요. 최 변호사가 세 군데를 손가락으로 짚으셨어요. 저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잠시 떨렸어요. 수아 씨, 괜찮으세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저 괜찮아요. 저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세 곳 모두 서명을 마치자 최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셨어요. 오늘 오후에 2건 모두 법원에 접수될 거예요. 이혼 조정 신청서는 통상 2주에서 3주 안에 남편분께 송달됩니다. 최 변호사가 담담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신 뒤에 받으시게 되겠네요. 저는 조용히 계산했어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저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추가로 발급받은 마이너스 통장의 배우자 동의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객님, 향후 남편분 명의의 신규 대출은 고객님 신용정보와 완전히 분리 처리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안내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시댁 리모델링 당시 시어머니에게 빌려주었던 3,200만 원과 신우이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었던 차용증 원본을 최 변호사에게 등기로 보냈습니다. 핸드폰에 지급 명령 접수 완료 문자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커피는 아직 뜨거웠어요. 수아야. 혜림 언니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여기에요.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혜림 언니가 맞은편에 앉으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손 떨리진 않아? 혜림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침엔 좀 떨렸는데 이제 안 떨려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혜림 언니가 커피를 시키며 저를 바라봤어요. 수아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혜림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옆에 있어줘서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오후 3시 정각 카드사 앱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대로 가족카드 5매의 정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알림창을 오래 바라봤어요. 같은 시각 남편은 제주 애월의 리조트 체크인 카운터에서 자신 명의의 카드를 꺼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혜림 언니가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수아야, 이제 시작이야. 혜림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닫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 애월의 5성급 리조트 로비에서는 시어머니가 대리석 바닥 위에 캐리어를 발로 툭툭 밀며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서 계셨어요. 신우이는 아이 둘의 손을 잡은 채 리조트 인테리어를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남편이 리조트 직원에게 예약자 이름을 대며 자신만만하게 신용카드를 내밀었어요. 오민철입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2개 예약해뒀어요. 남편이 카운터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리조트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카드를 결제기에 밀어 넣었어요. 카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카드를 다시 긁었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고객님, 이 카드가 지금 승인이 안 나오네요.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 가능하실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며 카드를 다시 낚아챘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팔짱을 끼셨습니다. 카드 기계 고장 났나 봐. 젊은 양반. 우리 카드로 해봐라.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족 카드를 꺼내 카운터에 내미셨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다시 넣었습니다. 역시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고객님, 이 카드도 지금 정지된 카드로 나오는데요.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잖아. 새언니가 항상 챙겨줬는데. 신우이가 옆에서 카드를 꺼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신우이의 카드도 결제기에 들어갔어요. 고객님, 이 카드도 정지 상태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뒤에서 뒷목을 잡았어요. 형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우이 남편이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스마트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후 3시 18분, 남편의 첫 번째 전화가 제 휴대폰으로 걸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카페에서 최 변호사와 마지막 서류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벨소리만 확인하고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안 받아? 혜림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언니. 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3분 만에 5통이 쌓였어요. 곧이어 시어머니 번호로도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남편에게서 카톡이 도착했어요. 야, 카드 왜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리조트 로비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 당장 처리해. 세 줄로 나뉜 메시지가 화면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화면 캡처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이건 답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최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변호사님. 저는 스마트폰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편 리조트 로비에서는 매니저가 나와 남편에게 안내를 시작했어요. 고객님, 예약이 결제 미완료로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여기 어머니 칠순 여행이라니까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고객님, 이해합니다만 시스템상 처리가 완료되어야 방을 배정해 드릴 수 있어서요. 매니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20분경 시댁 식구 6명은 캐리어 6개와 함께 리조트 로비 소파에 몰려 앉게 되었어요. 엄마, 배고파? 신우이의 큰아이가 다리를 흔들며 칭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금 정신없어. 신우이가 아이 어깨를 짧게 쳤어요. 신우이 남편이 지갑을 꺼내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님, 애들 뭐라도 좀 먹여야겠어요. 신우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소파 팔걸이에 팔꿈치를 얹은 채 스마트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붙이며 말씀하셨어요. 민철아, 이게 대체 뭔 일이니? 네 마누라한테 전화 좀 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까부터 전화하고 있잖아. 안 받아.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안 받아? 사돈초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엄마, 좀 앉아. 사람들이 다 쳐다봐. 신우이가 시어머니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신우이 남편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애들부터 먹이자. 신우이 남편이 아이들에게 삼각김밥을 나눠줬어요. 신우이의 큰아이가 삼각김밥 포장을 뜯다가 우유를 소파에 쏟았습니다. 아, 진짜. 신우이가 아이 등을 쳤어요. 리조트 직원이 조용히 걸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후 5시경 남편은 근처 삼성급 비즈니스 호텔에 겨우 방 2개를 예약했어요. 저희 카드로 결제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프런트에서 자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카드를 받았지만 역시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형님, 제가 할게요. 신우이 남편이 자신의 카드를 꺼내 결제를 대신했습니다. 6명이 방 2개에 나눠 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우이를 노려봤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방이 좁은 데를 잡았니? 스위트룸을 못 잡을 거면 뭐라도 넓은 데를 잡았어야지. 시어머니가 신우이 어깨를 툭 치셨어요. 엄마, 이거 오빠가 예약한 거야. 나한테 왜 그래? 신우이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네가 사장 부인이잖아. 너네 카드로 좀 좋은 데 잡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엄마, 우리 카드로 이만큼 결제한 것도 감지덕지지. 나 지금 위약금 얼마 나올지도 모른다고.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녁 7시 저는 서울 카페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님 여보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며느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우리 지금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어요. 카드가 다 안 돼. 여기 리조트에서도 못 자고 지금 비즈니스 호텔에 왔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 아버지 유품 정리 중이라 자세한 건 통화가 어렵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뭐, 네가 지금 뭐라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정중하게 말한 뒤 통화를 종료했어요. 혜림 언니가 저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손이 안 떨려? 혜림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려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밤 9시경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저도 통화 버튼을 눌러 잠시 화면 너머의 소음을 들어봤습니다. 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칠순인 거 몰라. 네가 며느리야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 남편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었어요. 여보. 저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뭐? 말해봐.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며칠 전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뭐? 뭘 말이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관 씻고 같이 가라며. 산 사람이 우선이라며. 제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이 한 말이잖아. 나 그거 잊지 않았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그건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진심이 아니었으면 아빠 장례식엔 왔어야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아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끊을게.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 11시 저는 아버지의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옆에는 최 변호사가 보내온 지급 명령 접수 완료 통지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감나무 가지 위로 초저녁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감나무 쪽을 바라봤어요. 아빠, 오늘 카드 다 막았어.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어요. 저는 노트에 오늘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카드 정지 완료. 지급 명령 접수 완료. 2줄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남편의 카톡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저에게 쏘아붙였던 그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럼 관 씻고 같이 가던가. 산 사람이 우선이지. 저는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혼 조정 증거자료 폴더로 옮겨 저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영정 앞에 놓인 국화 한 송이를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남편은 제주공항에서 서울행 항공권을 찾고 있었어요. 자신 명의로 결제 가능한 카드가 단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회사 동료에게 급전 30만 원을 빌리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였어요. 신우이 부부는 아이들이 놀라 열이 오른다는 핑계로 자기 가족만 먼저 서울행 비행기를 타버렸습니다. 제주공항 대합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만 남았어요. 민철아, 네 마누라한테 진짜 전화 안 걸어? 시어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엄마,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잖아. 안 받는다니까.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걸어볼까?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걸면 받겠어? 남편이 픽 웃었어요. 2년이 진짜 사돈초상 치른 지가 언젠데 벌써 이러니.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벤치에 툭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회사에 정상 출근했어요. 혜림 언니가 조용히 제 자리로 다가와 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수아야, 어제 그 사람 뭐래? 혜림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관 씻고 같이 가라던 말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림 언니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야. 혜림 언니가 제 어깨를 2번 두드렸습니다. 언니, 저 오늘 결산 마감이라 좀 바빠요. 저는 웃어 보였어요. 혜림 언니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저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시어머니의 카톡 폭탄이 시작됐어요. 며느라, 너 정말 이럴 수 있니? 네 애비 죽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당장 여기로 돈 붙여라. 며느라, 나 이대로 서울 못 올라간다. 메시지가 초 단위로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았어요. 전부 화면 캡처로 저장한 뒤 시어머니의 번호를 카톡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낮 12시경 신우이가 회사 로비까지 찾아왔어요. 새언니 좀 불러주세요. 신우이가 접수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으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새언니. 신우이가 손에 리조트 예약 확인서를 흔들며 저를 노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뭐가 죄예요? 신우이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저희 쪽을 돌아봤어요. 아가씨, 이쪽 소파에 앉으시죠. 저는 담담하게 로비 구석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새언니, 이번 위약금만 500만 원이에요. 우리 남편이 지금 카드 결제한 거 다 나한테 뭐라 하고. 신우이가 소파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아가씨. 저는 신우이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지난 5년간 새언니 카드로 결제한 아이들 학원비 명세서 원본으로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신우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 5년간 그 학원비만 3천만 원이 넘어요. 명세서 정리해뒀거든요. 아가씨.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신우이가 잠시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새언니,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신우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빠 카드가 아니라 새언니 카드였어요, 아가씨.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진짜 이럴 거예요, 새언니? 우리가 남이에요? 신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남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신우이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 남편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수아야, 나 방금 도착했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남편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카톡으로 불렀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조정 신청서 송달 언제쯤 도착할까요? 최 변호사의 답장은 곧바로 왔어요. 오늘 오전에 법원에 정식 접수됐어요. 3일 이내에 남편분께 송달될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고 다시 결산 자료를 폈습니다. 저녁 7시경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새 비밀번호를 3번 눌러본 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옷과 개인 물품은
이미 오후 4시경 대형 이삿짐 박스 2개에 담아 시어머니 집으로 발송한 상태였어요. 저는 안방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한쪽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어요. 남편이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대략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 15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도어락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 2번, 3번.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 속 남편은 캐리어 하나를 옆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나야. 문 열어. 남편이 인터폰에 대고 말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당신 짐 어머님 집으로 보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이 인터폰 화면 앞으로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곧 법원에서 정식으로 송달될 거야. 저는 짧게 덧붙였어요. 수아야, 무슨 소리야? 문 좀 열어봐. 남편이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할 말은 법원에서 하자. 저는 인터폰을 껐어요. 남편이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초인종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인터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밤 9시경 남편은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리조트에서 돌아와 안방에 누워 계셨어요. 남편이 안방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 대체 네 처한테 뭘 잘못한 거니? 시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후려치셨어요. 엄마,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며느리 잘 챙기라고 했지. 사돈 초상 때 왜 안 갔니? 왜?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치셨어요. 엄마가 그때 김장 도와달라고 했잖아. 나보고 회사 일 빠지지 말라고 한 것도 엄마잖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손을 멈추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네가 알아서 갔어야지.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엄마, 카톡 기록 다 있어. 엄마가 그랬잖아. 남편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됐다. 나가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 시어머니가 이불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그날 밤 시어머니 집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으로 향하는 KTX 안에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보내온 2번째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난 3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유흥주점과 골프장 이용 내역이었어요.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최 변호사를 통해 남편 회사 감사팀의 익명 제보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저는 시골집 마당에 도착했어요. 감나무 아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아버지 사진을 띄웠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심으신 감나무는 바람의 가지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나지막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저 오늘 그 사람 짐 다 보냈어요. 저는 소주 한 잔을 감나무 뿌리에 부어드렸어요. 엄마가 나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나 혼자 키웠잖아요. 그때 아빠도 이렇게 무서웠어요? 저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잎을 흔들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서툰 글씨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내 딸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길. 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밤바람이 감나무 잎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준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준우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준우야, 잘 있었어? 저는 웃어 보였어요. 응. 고모 할머니가 만두 만들어 주셨어. 준우가 만두를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옆에서 고모가 화면에 얼굴을 내미셨어요. 수아야, 준우는 걱정 마라. 니는 네 할 일 해. 고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모, 진짜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야, 밥 좀 챙겨 먹어라. 얼굴이 반쪽이다. 고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모. 저는 웃어 보였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남편에게 정식 송달된 다음 날 아침 9시 남편은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어요. 사유는 익명 제보로 접수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업무상 배임 정황에 대한 감사 착수였습니다. 남편은 자택 대기 명령을 받은 직후 제 휴대폰으로 오전 내내 전화를 걸었어요. 23통이 쌓였습니다. 저는 회사 데스크톱 화면 앞에 앉아 부가세 정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혜림 언니가 제 자리 옆을 지나가며 스마트폰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수아야, 전화 진짜 안 받네. 혜림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지금은 받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낮 12시경 남편이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로비를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아야.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팔을 살짝 뺐습니다. 제발 이건 아니잖아. 감사만이라도 막아줘.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야윈 얼굴이었어요. 저기 카페로 가. 저는 회사 근처 카페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남편이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수아 씨. 남편이 저에게 처음으로 존댓말을 썼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 내가 잘못했어. 감사만이라도 막아주면 안 될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A사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열어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장은 지난 12년간 시댁으로 흘러간 금액 6,200만 원의 상세 내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남편의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 스크린샷이었어요. 세 번째 장에서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부고 당일 남편이 SNS에 올린 워크숍 수영장 사진의 캡처였어요. 날짜와 시간이 카톡 답장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아야, 이거 어떡해? 남편이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직 기억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관 씻고 같이 가라며. 산 사람이 우선이라며.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아야, 그건 진짜 홧김에 한 말이야.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당신이 홧김에 한 말이었으면 아빠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도 홧김이야?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야, 나 이제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생겼어. 네가 좀 도와줘.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수아야, 우리의 준우도 있잖아. 준우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준우 이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준우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 제 목소리가 낮게 잠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내가 애 안 낳았어? 12년 동안 나 혼자 준우 키운 거야?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당신이 준우 학교 행사에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준우 아플 때 병원 한 번 데려간 적 있어? 저는 남편을 오래 바라봤어요.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할 말은 조정 자리에서 해.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회사 로비까지 찾아오셨어요. 접수처 직원에게 우리 며느리 좀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회사 보안팀이 시어머니를 정문 밖으로 안내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CCTV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이의 신청 기간이 오늘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후 4시경 신우이가 제 계좌로 500만 원을 급하게 입금했습니다. 곧이어 카톡이 도착했어요. 새언니, 이거 일단 급한 것부터 갚는 거예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게요. 신우이의 카톡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화면 캡처한 뒤 500만 원을 그대로 신우이 계좌로 돌려보냈어요. 정식으로 법원 절차를 통해 갚아주세요. 저는 짧은 문자 한 줄만 보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다시 카톡이 도착했어요. 새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애들 학원비 그거는 언니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신우이가 매달렸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남편 회사 인사팀장에게서 저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 실례합니다. 남편분 회사 인사팀장입니다. 팀장이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 팀장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모님, 이 감사건은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팀장님, 저는 회사에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남편이 회사에 한 일을 회사가 판단하실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팀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알겠습니다. 팀장이 짧게 대답한 뒤 통화를 종료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밤 9시 남편은 시어머니 집 현관 앞에 캐리어 하나를 두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안방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엄마, 문 좀 열어봐.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싫다. 나가라. 이 화상아. 시어머니가 이불 안에서 소리치셨어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민정아, 좀 받아. 남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우이의 답장은 짧았어요. 오빠, 나도 지금 우리 시댁이랑 난리야. 오빠가 알아서 해. 신우이가 오빠의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근처 사우나 찜질방에서 첫 밤을 보내야 했어요. 같은 시각 저는 아파트 거실에서 준우와 오랜만에 배달 피자를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준우가 피자를 한 입 크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 천천히 먹어. 저는 준우의 접시에 피자를 한 조각 더 올려줬습니다. 준우가 잠시 피자를 씹다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사실 지난주에 아빠 목소리 들었어.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피자 조각을 내려놓았어요. 목소리, 어떻게? 저는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모 할머니 댁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랑 전화 통화하는 거 들렸어. 스피커폰이었나 봐. 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우야. 저는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장례식 안 왔던 거, 나 그때 알았어. 준우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한테 아빠 출장 갔다고 말할 때부터 이상했어. 근데 진짜 안 오신 거잖아. 준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준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잖아. 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끌어안았어요. 준우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만 있어도 괜찮아. 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준우의 등을 오래도록 쓸어내렸습니다. 밤 11시경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어요. 이혼 조정 첫 기일이 3주 뒤로 확정됐어요. 재산분할 예상 시뮬레이션 표 첨부합니다. 문자와 함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아파트 지분 전부, 예금 자산 전액, 그리고 시댁으로부터의 구상금 전액이 제 몫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최소화하는 조건이 병기되어 있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우는 소파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준우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에 오늘 날짜와 함께 한 줄을 적어 내려갔어요. 아빠, 나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볼게. 아빠가 남겨준 감나무는 내가 잘 지킬게. 딸수아 올림. 저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 옆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안경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안경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안경을 다시 노트 옆에 놓았어요. 거실 창밖으로 늦은 밤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준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소파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준우 옆에 앉아 준우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준우가 잠결에 몸을 조금 뒤척였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웅크리고 앉아 준우가 자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혼 조정 첫 기일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에 들어섰어요. 맞은편에는 3주 만에 눈에 띄게 야윈 남편이 국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돈하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양측 다 앉으시죠. 오늘 조정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남편분 측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국선 변호사가 서류를 폈습니다. 위자료 지급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남편분이 회사에서 대기 발령 상태이고 국선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한 뭉치를 조정위원 앞에 밀어놓으셨습니다. 조정위원님, 남편분의 회사 감사 결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발까지 진행 중인 자료입니다. 최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남편이 국선 변호사 옆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수아 씨, 아파트 지분 전부 이전받으시고 위자료 청구는 최소화하는 조건 어떠세요? 최 변호사가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잠시 바라봤어요. 네, 변호사님. 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 쪽을 봤어요. 남편분, 이 조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선 변호사가 남편의 팔을 조용히 툭 쳤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정조서에 남편의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나의 도장 아래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조정실을 나가는 남편이 저를 잠시 돌아봤어요. 수아야. 남편이 저를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준우, 잘 부탁해. 남편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남편이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법원 앞에서 혜림 언니가 예약해둔 근처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안쪽 방에 최 변호사와 준우, 고모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준우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 오래 기다렸어? 저는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아야, 앉아라. 갈비 시켜뒀다. 고모가 자리를 가리키셨어요. 혜림 언니가 자리에 마지막으로 도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회사에서 발이 안 떨어져서. 혜림 언니가 자리에 앉으며 웃었어요. 언니, 오늘 진짜 감사해요. 저는 혜림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오늘은 그냥 먹자. 얘기는 나중에 해. 혜림 언니가 잔에 술을 따라 주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마시는 낮술 한 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우가 갈비를 뜯으며 옆에서 웃었어요. 고모가 준우 접시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셨습니다. 준우야, 이것도 좀 먹어봐라. 고모가 나물을 준우 앞에 놓으셨어요. 고모 할머니, 저 이거 좋아해요. 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2주 후 시어머니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 예금 계좌가 가압류되는 상황에 이르셨습니다. 결국 시누이와 함께 사돈댁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3,200만 원을 겨우 마련해 갚으셨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정식해고 통보와 함께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작은 방에 얹혀 살면서 대리운전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저에게까지 들려왔어요. 3개월 후 저는 준우와 함께 아버지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작은 돌 하나를 놓고 아버지에게 술 한 잔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준우가 감나무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너 많이 예뻐하셨어. 저는 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나 할아버지 기억나? 준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가 기억나? 저는 준우 옆에 앉았어요. 작년 여름에 할아버지가 여기 오셨을 때 이 감나무 아래에서 나 안아주셨잖아. 감 다 익으면 따준다고 하셨는데. 준우가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지난 여름 아버지가 서울에 잠시 올라오셨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준우를 데리고 옥상 화단에 가시더니 나중에는 이 시골집 감나무 얘기를 오래도록 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감 진짜 크다고 자랑하셨지. 저는 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응, 나 그때 할아버지랑 약속했어. 감 익으면 꼭 따라오겠다고. 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이제 매년 오자. 할아버지 감나무 잘 지켜드리자. 저는 준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힘있게 끄덕였어요. 6개월 후 저는 회사에서 격리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혜림 언니와 함께
여성 워킹맘을 위한 소규모 재무 상담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첫 스터디 자리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짧게 꺼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시댁 카드값 내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8명의 여성 중 3명이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서 꺼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5년 동안 시어머니 병원비 다 냈어요. 한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시누이 사업 자금까지 대주고 있어요. 또 다른 여성이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혜림 언니가 자리 안쪽에서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저는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주었습니다. 8개월 후 어느 주말 저는 마트에서 우연히 시누이와 마주쳤어요. 시누이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카트를 돌려 다른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카트를 밀며 계산대로 향했어요. 시누이의 뒷모습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후 여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라, 아니 수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민철이가 대리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한 번만 도와줘라. 시어머니가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는 짧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준우와 함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콩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야? 준우가 콩국수를 후루룩 마시며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가 여름마다 이거 드셨어. 저는 준우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엄마, 나 콩국수 맛있어. 준우가 웃었어요. 저는 준우 맞은편에 앉아 오랜만에 배부르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1년 6개월 후 저는 아버지의 시골집을 리모델링해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 아버지가 남기신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다. 네 인생이다. 아빠는 늘 네 편이다. 액자 아래에는 아버지가 감나무를 심으시던 오래된 사진 한 장도 함께 걸어두었어요. 카페 개업식 날 저녁, 저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준우, 혜림 언니, 고모, 그리고 이장님 부부가 저와 함께 서 계셨어요. 자, 사진 찍자. 다들 이쪽 보세요. 혜림 언니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수아야, 웃어. 고모가 제 옆에서 팔짱을 끼셨어요. 엄마, 나 감나무 옆에 설래. 준우가 저를 잡아당겼습니다. 자, 하나, 둘. 혜림 언니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사진 속에 저는 지난 12년간 지어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와 저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이장님, 사모님이 카운터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아야, 네 아버지가 이거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장님, 사모님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사모님, 아버지 저 위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오빠 지금 감나무 위에 앉아서 다 보고 있을 거야. 고모가 옆에서 웃으셨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을 살짝 흔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이름 석 자만으로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준우가 카페 안쪽에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이리 와봐. 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준우 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여기 이 사진 봐. 준우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젊으시던 시절, 갓 심은 감나무 앞에서 어린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진짜 어릴 때 사진이네. 준우가 웃었습니다. 응, 엄마 이때 3살이었대. 저는 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준우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 카페 오래오래 하자. 준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응, 우리 아들이랑 오래오래 하자. 저는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감나무 잎 사이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 향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버지가 남기신 노트에는 12년간 사위가 처가에 왔던 날짜와 그날의 일들이 짧게 적혀 있었어요. 말없이 지켜보시기만 하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딸에게 남기신 건 원망도 유산 목록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길 바란다는 그 한 줄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고 조용히 은행과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감나무를 심으실 때처럼요. 가끔 지난 12년이 통째로 사라진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창밖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구나 싶어져요. 준우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지금이 제일 좋아. 저는 그 말 하나로 지난 시간이 다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 마음속에 조용한 한 걸음이라도 떼어보시길 바라요. 그 한 걸음이 감나무 한 그루가 되어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